밤이 깊어가는 로마 광장에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12개의 청동판이 들려 있습니다. 기원전 449년, 이것은 혁명입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는 혁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혁명입니다. 12표법.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법이 글로 쓰여졌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부자든 가난하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이 순간 정의는 더 이상 소수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1000년 동안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법률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법정에서, 우리의 헌법에서, 우리의 정의 개념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보와 후퇴, 정의와 잔혹함, 지혜와 광기의 이야기입니다. 12표법이 만들어지기 전 로마의 법은 신비였습니다. 폰티펙스라 불리는 사제들만이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암송으로 전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평민들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당신이 누구를 아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법을 글로 쓰라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처음에 귀족들은 거부했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파업을 했습니다. 아벤티노 언덕으로 물러났습니다. 로마를 떠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침내 귀족들은 굴복했습니다. 10명의 남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데켐비리. 그들의 임무는 법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로 여행했습니다. 솔론의 법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작업했습니다. 2년 동안. 결과는 12표법이었습니다. 청동판들은 포럼에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법들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지를 상해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동해보복의 원칙이 적용된다. 눈에는 눈, 이빨에는 이빨. 우리에게는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복은 원래 상처와 동등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법들은 또한 계급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귀족과 평민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졌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아버지의 권력. 이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이 쓰여지면 그것은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세기들에 걸쳐 로마 법은 진화했습니다.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점점 더 인도적으로.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초기 로마에서 법은 문자 그대로 익혔습니다. 엄격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률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스콘술티. 그들은 법을 연구했습니다. 선례를 분석했습니다. 의견을 썼습니다. 그리고 점차 법의 정신이 법의 문자만큼 중요해졌습니다. 퀸투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를 생각해 봅시다. 기원전 1세기의 법률가였던 그는 민법의 첫 번째 체계적 논문을 썼습니다. 18권의 책. 그는 법을 범주로 조직했습니다. 재산, 계약, 불법 행위, 상속. 그는 원칙들을 추출했습니다. 하나의 사례에서 다음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 이것이 법학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의 과학. 또 다른 거인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였습니다. 변호사이자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그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보다 높은 법, 이성과 자연에 기반한 법. 그는 썼습니다. 진정한 법은 올바른 이성이며 자연과 일치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불변하고 영원하다. 이것은 혁명적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이 단지 권력자들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원칙들에 기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천 사이에는 종종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로마 법정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공화정 시대에 재판은 공개적이었습니다. 포럼에서 열렸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배심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변호사들이 연설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극적으로. 키케로의 연설들을
읽어보십시오. 그것들은 단순히 법적 논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공연입니다. 감정에 호소하고 선례를 인용하고 청중을 매료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법정에 갈 수 있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모든 시민, 하지만 실제로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가진 사람들, 법은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종종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그들은 법적으로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유될 수 있었고 팔릴 수 있었고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량에 따라 노예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고문당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얻기 위해 로마인들은 노예의 고문 없는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끔찍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상이었습니다. 정의는 당신의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다른 처벌을 생각해 봅시다. 호네스티오레스와 후밀리오레스, 상류층과 하류층. 상류층 시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 불쾌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류층 시민이나 노예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맹수들에게 던져지거나 검투사 경기에서 싸우도록 강요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법에 쓰여 있었습니다. 제국시대에 디게스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전 편찬을 보십시오. 그것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자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의 개념, 법 앞의 평등과 모순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치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로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엄격하게 계층화되었습니다. 정상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원로원 의원들, 기사들, 평민들, 그리고 하단의 노예들. 각 계급은 다른 권리를, 다른 의무를, 다른 법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같은 시스템이 계급을 새겼으면서도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요? 이우스 겐티움을 통해서 만민법. 로마가 확장되면서 그들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들 자신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관습이. 로마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 법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우스 겐티움을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법의 원칙들. 이것은 실용적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역, 상업, 외국인과의 분쟁.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했습니다. 보편적 정의라는 생각.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원칙들. 그들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이것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자랄 것입니다. 세기를 거쳐서 실제 처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인들은 범죄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은 범죄, 그리고 범죄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살인의 경우 전통적인 처벌은 컬레우스였습니다. 범죄자는 가죽 자루에 넣어졌습니다. 개, 수탉, 독사, 원숭이와 함께 그리고 강에 던져졌습니다. 이 처벌의 상징성은 분명했습니다. 살인자는 인간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보다 못한 존재로. 하지만 이것은 드물게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살인자들은 단순히 참수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위에 따라 더 흔한 처벌은 벌금, 재산 몰수, 시민권 상실이었습니다. 절도의 경우 처벌은 상황에 달려 있었습니다. 밤의 절도? 도둑은 현장에서 죽임당할 수 있었습니다. 낮의 절도? 배상과 벌금. 훔친 물건이 당신의 집에서 발견되었습니까? 더 가혹한 처벌. 당신이 그것을 증언하도록 강요하는 의식적인 수색 중에 찾았습니까? 더 가벼운 처벌. 12표법은 심지어 수색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했습니다. 수색하는 남자는 알몸이어야 하고 앞치마만 입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가 그 자신이 훔친 물건을 심을 수 없도록. 로마인들은 디테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거짓 고발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반역의 경우 페르두엘리오 처벌은 가혹했습니다. 죽음, 종종 공개적으로, 종종 극적으로.
타르페이안 바위에서 던져지는 것, 십자가형 맹수들에게 던져지는 것,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은 가능한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반역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공화정에서는 비교적 좁게 정의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실제 군사적 행동. 하지만 제국에서는 그것은 확장되었습니다. 황제를 비판하는 것은 반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너무 인기 있는 것, 우리가 칼리굴라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와 함께 본 것처럼 법은 도구였습니다. 정의를 위한 도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을 위한 도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프로보카티오, 항소할 권리. 로마 시민은 치안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인민집회에, 나중에는 황제에게. 이것은 강력한 보호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관리도 절대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는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소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항소한다. 그것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이것은 로마 시민권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페레그리니, 외국인들은 같은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노예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제국시대로 들어가면서 법 시스템은 변화했습니다. 황제들은 법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칙령, 컨스티투티오넷은 법의 힘을 가졌습니다. 원로원은 여전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들은 단순히 황제의 의지를 승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위험했습니다. 황제가 현명하다면 법은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황제가 미쳤다면 법은 억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좋은 황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드리아누스. 그는 법을 체계화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법률가들에게 법전을 편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에딕툼 페르페툼, 영구 칙령. 그것은 수세기의 법적 발전을 가져와서 일관된 전체로 조직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 황제. 그는 법을 더 인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노예 보호를 개선했습니다. 아동 보호를 향상시켰습니다. 재판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법의 정신이 법의 문자보다 더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을 만났습니다.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그들 아래서 법은 변덕이 되었습니다. 반역의 재판은 정치적 숙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발은 익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고문으로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는 무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법 시스템의 근본적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그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만큼만 좋습니다. 법은 독재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따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3세기, 위기의 세기로 이동해봅시다. 제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전, 침략, 경제 붕괴,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폭력적으로 죽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에서 무언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률가들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썼습니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베이루트의 법학학교, 콘스탄티노플의, 로마에 그들은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위대한 법률가들이 있었습니다. 파피니아누스, 파울루스, 울피아누스. 그들은 방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그들의 작품은 나중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울피아누스를 생각해 봅시다. 3세기 초의 법률가이자 관리, 그는 유명한 정의를 썼습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려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의지다. 간단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심오한 정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그는 또한 썼습니다.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법이 무엇에서 그 이름을 얻었는지 알아야 한다. 법은 정의에서 이름을 얻었다. 왜냐하면 울피아누스가 우아하게 정의했듯이 법은 정의롭고
좋은 것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법을 예술로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그것은 고상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비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울피아누스 자신은 근위대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그가 섬기려 했던 사람들에 의해 법은 그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4세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법은 다시 변화했습니다. 기독교 도덕이 법률 시스템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방식으로는 이것은 개선이었습니다. 검투사 경기가 폐지되었습니다. 노예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동을 버리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간음이 더 가혹하게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불관용이 나타났습니다. 이교도 숭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단이 박해되었습니다. 종교적 일치가 법적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한때 종교적으로 관대했습니다. 당신이 황제를 숭배하고 세금을 냈다면 당신은 원하는 신을 숭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통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은 강제되었습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천년의 로마 법을 체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법률가들, 교수들, 관리들, 그들의 임무는 방대했습니다. 모든 유효한 법을 수집하십시오. 모순을 제거하십시오. 명확하고 사용 가능한 법전을 만드십시오. 7년 동안 그들은 작업했습니다. 결과는 코르푸스 유리스 키빌리스였습니다. 민법 대전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덱스, 황제의 칙령들, 디게스타, 법률가들의 저작 발췌, 인스티투티오네스,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그리고 노벨라이, 새로운 법들. 이것은 기념비적 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년의 법적 지혜를 보존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법을 사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동로마 제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로마 법도 중세 유럽에서 로마법은 재발견되었습니다. 11세기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학자들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현대 법의 원칙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유럽 대학에서 법학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 법은 유럽 법률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들의 민법은 로마법에 기반합니다. 심지어 영미법, 다른 전통에서 나왔지만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약법, 재산법, 불법 행위법의 많은 개념들이 로마에서 왔습니다. 무죄 추정, 로마에서 법적 대리의 권리, 로마에서 서면 계약의 개념, 로마에서 유언장, 상속, 입양의 법, 모두 로마에서 로마법의 유산은 단순히 기술적 규칙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법이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 로마 법률가들이 발전시킨 원칙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우디 알테람 파르템, 상대방의 말을 들으라. 양측 모두 그들의 사례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모든 민주 법률 시스템에서 네모 유덱스인 카우사 수아, 아무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 판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결과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현대 정의의 근본 원칙, 이그노란티아 유리스 논 에쿠사트, 법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만약 법이 공개되고 접근 가능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평등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같은 기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실용적입니다. 그것들은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에는 심각한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계급 차별, 노예제, 여성의 권리 제한, 자의적 권력. 우리는 이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법을 이상화하지 말고 여성의 법적 지위를 생각해 봅시다. 초기 로마에서 여성은 영구적인 후견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남편 또는 남성 친척에 그들은 독립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유언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완화되었습니다. 제국시대까지 여성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투표할 수 없었고, 공직을 맡을 수 없었고, 변호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법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그들에게 완전한 평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제, 로마 경제의 기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적 인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의 연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언장을 쓸 수 없었고, 결혼할 수 없었고,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은 노예들에게 일부 보호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주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예를 죽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노예들이 학대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단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중요했습니다. 그것들은 노예조차도 일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마누미시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은 로마에서 비교적 흔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유언장에서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의 생애 중에 해방된 노예들은 리베르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비록 일부 제한이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완전한 시민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예제를 더 인도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노예제는 본질적으로 비인도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 노예제를 다른 시스템들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희망의 가능성이. 법이 단지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가치의 반영입니다. 사회가 믿는 것, 사회가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 로마 법은 로마의 가치들을 반영했습니다. 질서, 계층, 재산, 가족, 국가. 이것들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로마의 가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 일부는 더 넓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것은 단지 로마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법적 시스템의 기초입니다. 약속이 구속력이 없다면 사회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또는 아무도 그가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는 원칙. 네모다트 쿼드 논 하베트. 당신은 당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팔 수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심오한. 그것은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오래전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로마 법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특정 규칙들이 아니라 근본 원칙들. 로마 법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추적해 봅시다. 제국의 멸망 후 서로마는 476년에 무너졌습니다.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야만족 침략, 경제 붕괴, 문맹의 증가, 많은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동로마 제국, 우리가 비잔티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1000년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법을 보존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공부되고 적용되고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비잔티움이 마침내 1453년에 무너졌을 때 그 학자들은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서유럽에서 로마법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교회법, 카논법은 로마법에 기반했습니다. 수도원들은 고대 텍스트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11세기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을 때 유스티니아누스의 디게스타가 이탈리아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볼로냐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 그리고 그것의 가장 유명한 학부는 법학부였습니다. 학자들은 디게스타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석으로 덮었습니다. 주석들. 모든 구절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현대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이 학자들 중 일부는 유명해졌습니다. 이르네리우스, 법의 등불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쿠르시우스, 그는 모든 이전 주석들을 하나의 글로사, 오르디나리아, 표준 주석으로 컴파일했습니다. 바르톨루스, 그의 의견들은 법의 힘을 가졌습니다. 볼로냐에서 법학 연구는 다른 대학들로 퍼졌습니다. 파리, 옥스퍼드, 살라망카, 로마 법은 유럽 교육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용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주들은 그들의 법전을 근대화하기 위해 로마 법 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판사들은 로마 원칙들을 인용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로마 선례들로 논쟁했습니다. 프랑스를 생각해 봅시다. 나폴레옹 법전 1804년에 공포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법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법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 자신은 그것을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군사적 정복들보다 더 내 진정한 영광은 40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워털루가 수십 번의 승리를 지울 것이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을 것, 영원히 살 것은 내 민법이다. 그는 옳았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프랑스가 정복한 나라들로. 그리고 그것은 남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떠난 후에도 그것은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일부의 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을 통해 그것은 그들의 식민지로 퍼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늘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로마법 전통에 기반한 법률 시스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민법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영미법 시스템과 구별하기 위해. 하지만 영미법조차도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넘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언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살아있습니다. 왜일까요? 로마법이 그렇게 지속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것의 합리성 때문입니다. 로마 법률가들은 논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원칙들을 추출했습니다. 그들은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상황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에.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것의 유연성 때문입니다. 로마법은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화했습니다. 법률가들은 새로운 문제에 오래된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확장했습니다. 그것들을 조정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규칙들의 집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것이 쓰여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보존되었습니다. 그것은 연구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르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하지만 가장 깊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마법은 보편적 원칙들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칙들, 계약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재산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정의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들은 로마 원칙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원칙들입니다. 로마인들이 그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마 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 법의 중요성. 법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 12표법이 로마 평민들에게 권력을 준 것처럼 투명한 법은 오늘날 시민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둘째, 원칙들의 중요성. 법은 단지 임의적 규칙들의 집합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관된 원칙들에 기반해야 합니다. 공정성의 원칙들, 이성의 원칙들, 정의의 원칙들. 셋째, 진화의 중요성. 법은 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로마법이 1000년 동안 진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법도 계속 진화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성의 중요성. 로마는 전문 법률가들을 가졌습니다.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데 그들의 삶을 바친 사람들, 우리도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사법부, 유능한 변호사들, 잘 훈련된 판사들. 다섯째, 한계의 중요성. 로마는 우리에게 경고도 제공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 시스템도 절대 권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권력의 분리, 독립적인 기관들. 마지막으로 정의의 중요성.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공정함입니다. 그것은 연민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특정 규칙들이나 제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지배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 황제조차도, 신들조차도 법은 모두를 구속합니다. 물론 로마는 이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상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노력할 무언가를 줍니다. 12표법의 청동판에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중세 대학들에서 현대 민법 시스템으로 로마법의 여정은 1000년이 넘게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 갈 때, 우리가 계약에 서명할 때, 우리가 재산을 샀거나 팔 때, 우리가 유언장을 쓸 때, 우리는 로마법의 원칙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법률 시스템의 구조에 짜여 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 유산입니다. 하지만 또한 철학적 유산입니다. 법이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이라는 생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 힘보다 이성이 지배하는 방법, 이것은 작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그것을 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이전에 법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의 법전, 모세의 율법, 그리스법. 하지만 로마인들이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학생들입니다.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원칙들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실수들로부터도. 로마는 우리에게 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경고합니다. 시스템이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힘 있는 자들의 손에. 그것은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우리의 제도를 지키라고. 법의 지배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계를, 용기를, 원칙들에 대한 헌신을. 로마 법률가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썼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제국이 그들 주변에서 무너질 때조차도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률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매일 모든 결정에서 판사들에 의해, 변호사들에 의해, 입법자들에 의해, 하지만 또한 시민들에 의해, 당신과 나에 의해. 우리가 불의를 볼 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권리 침해를 목격할 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법이 남용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 평민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12표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이것이 볼로냐의 학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법을 재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살아있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로마에서 오늘날까지의 법의 여정은 길고 복잡합니다. 승리와 패배, 진보와 후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더 많은 정의를 향해, 더 많은 평등을 향해, 더 많은 존엄성을 향해. 우리는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완벽한 법률 시스템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법씩, 한 번에 한 결정씩, 한 번에 한 사건씩. 이것이 로마법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특정 규칙들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법이 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는 그 유산의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책임이 옵니다. 그것을 보존할 책임, 그것을 보호할 책임,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책임. 더 강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게. 이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작업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로마 평민들에서 중세 학자들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서 현대 개혁가들로 각 세대는 자신의 부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법의 지배는 인류 최고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럼의 청동판들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물려준 선물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과한 의무를, 정의, 평등, 존엄성, 법의 지배, 이것들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칙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원칙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원칙들,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원칙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어둠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법이 비밀이었던 시대로, 정의가 특권이었던 시대로,
힘이 권리를 만들었던 시대로.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업적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실패로부터.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 것입니다. 더 공정한 것을, 더 정의로운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더욱 개선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입니다. 이것이 문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법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심오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법과 정의가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형성해 왔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함께 나누기 위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로마법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법적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계약의 신성함, 재산의 보호, 이 모든 것이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포럼에 세워진 청동판들, 그것들은 단순히 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선언이었습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법은 비밀이 아니라고,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울립니다. 우리가 부정의를 볼 때마다, 우리가 권력의 남용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가 법이 무시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평민들이 싸웠다는 것을, 중세 학자들이 지식을 보존했다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개혁가들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차례입니다. 법의 지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에 동참해주세요. 로마가 우리에게 물려준 법의 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의 여정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